코인 시장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가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닥 언저리 정도인 것 같아서 돌이켜보면 지금 타이밍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이게 또 주식시장이랑 비교가 되면서 짜증 한 번 더 뻗치게 되고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코인 시장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62,000달러대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승을 기대하고 롱 포지션을 잡았던 트레이더들은 하루 만에 또 대규모 청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트 화면만 놓고 보면 또 한 번의 폭락, 또 폭락, 공포 이런 느낌이 참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장은 단순히 비트코인 몇 퍼센트 빠졌다 이렇게 또 그냥 훌쩍 넘기기에는 그 안쪽에 있는 사정이 꽤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이 돈줄, 시장의 돈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사주던 돈이 어디서 왔고 그 돈을 끌어오는 비용이 지금 얼마나 빠졌는가, 그리고 그 돈줄 구조가 삐걱될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7.5% 빠진 것보다 이런 질문이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어도 돈줄이 막히면 반등도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예전처럼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구조를 가진 시장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 사이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참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담는 현물 ETF가 있고, 회사 곳간에다가 비트코인을 쌓아두는 상장사들이 있고, 우선주나 전환사채 같은 금융상품을 찍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까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점점 월가의 금융상품처럼 사고 팔고 빌려주는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른바 금융화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금융화된 시장은 오를 때는 강력한 매수 엔진이 되지만 흔들릴 때는 가격보다 구조 자체가 먼저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가 아닌 후자 상태입니다. 먼저 거시 환경부터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원래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기대감은 위험자산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풀리면 기름값 부담이 줄고 물가 압력도 한결 누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이 재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앞세운 나스닥은 제법 강하게 이번에도 반등을 했고, 주식시장 분위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코스피는 무려 9천 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여전히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반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63,000달러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식과 코인이 완전히 갈라섰다,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완전히 단정해버릴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하루 이틀치 흐름만 보고 구조적 분리를 말하기에는 근거가 좀 얕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코인 시장 안쪽에서는 연준 충격에 ETF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고, 스트래티지, STRC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롱포지션은 청산을 당하며 악재 위에 악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케빈 워시 무슨 꿍꿍이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도 확실한 건 트럼프가 찍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 지금은 좀 더 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자체를 한숨 돌렸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인 그런 모습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사실상 닫아버리는 발언을 내놓은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이 누른 게 비트코인 가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이 진짜로 건드린 것은 비트코인을 사려고 만들어둔 돈줄의 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예전 같으면 연 8%, 9% 수익만 줘도 매력적이던 상품이 금리 환경이 바뀌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히나 우선주나 신용상품처럼 배당과 자금 조달이 한 몸으로 엮인 상품일수록 이런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트래티지의 STRC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스트래티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징적인 회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이 회사는 오랫동안 비트코인 사들이는 기계처럼 움직여왔습니다. 주식도 찍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우선주도 동원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았습니다. 시장은 이걸 기관 매집의 대표적인 사례로 봐왔습니다. 그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가운데 그 하나가 종목 코드 STRC입니다. 원래 $100 액면가 근처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된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STRC가 최근 사상 최저치 $85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100 지키라고 만든 상품이 $85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 하나 빠진 것과는 이게 또 느껴지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시장이 이 상품을 두고 지금 주는 배당으로 충분한가, 이 구조가 계속 매력적인가, 이걸 다시 묻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관적인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스트래티지가 들고 있는 자산 가치는 분명히 커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회사 통장에 당장 현금이 꽂히는 건 또 아닙니다. 배당은 어디까지나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이 코인슈얼스 리서치 책임자인 제임스 버터필은 스트래티지가 늘어나는 부채와 배당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STRC 가격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자산은 불었는데 정작 쓸 현금은 자동방으로 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배당 부담이 점점 커지고 시장이 스트래티지의 자금 조달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배당줄 현금 만들려고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상황까지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 마르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팔면 가격이 더 빠지고 그러면 보유자산 가치가 또 줄어드는 악순환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원래 사실보다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곤 합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투자 심리를 흔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정반대로 STRC 약세를 재무위기 신호로까지 볼 필요 없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주 가격은 원래 시장이 요구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오르내립니다. 배당률이 시장 눈높이보다 낮게 느껴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간 만큼 배당 수익률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벤치마크의 마크 팔머는 이건 파산 신호가 아니라 상품 구조상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액면가로 되돌아가도록 설계된 장치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총수익 기회다, 이런 해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양쪽으로 뜯어보면 한쪽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당장 무너진다, 이건 또 너무 나간 얘기고 아무 문제 없다, 이건 또 너무 아니란 태도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시장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매집 모델에 들어가는 비용을 진지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요게 지금 이번 STRC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쯤 됐을 때 스트라이브라는 회사 얘기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브는 신용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을 끌어오겠다, 이런 포부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 주식 발행 한도까지 크게 늘리는 모델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건 스트래티지식 매집 모델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모델이
복제되고 덩치를 키우며 퍼지고 있다. 비슷한 회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더 많은 회사가 신용시장과 주식 발행, 우선주 구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말 그대로 강력한 매수 엔진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 배당률, 또 주가 할인, 지분 희석 우려까지 한꺼번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오를 때는 날개가 되는 건데 긴축 국면에서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트코인을 핸들링한다는 것은 훨씬 더 개매들에게 있어서는 까다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이번 시장의 성격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깊숙하게 월가 방식의 금융구조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화가 깊어질수록 단순한 가격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시세만 볼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사는 돈이 어떤 조건으로 조달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복잡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증납니다. 이어서 온체인 데이터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는 자금 속도가 둔화되는 조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현 시가총액의 90일 감소폭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최근 7일 기준 감소폭은 한결 줄었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오더북에서도 사겠다라고 대기하는 물량이 팔겠다라는 물량을 웃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걸 놓고 강세 전환이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를 겁니다. 핵심은 반전이 아니라 둔화입니다. 빠지는 속도가 줄었다라는 거지 다시 사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온체인 기준 적정 가격 77,200달러보다 한참 아래에 있고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가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장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환호할 자리도 아니고 시장이 끝났다라고 등 돌릴 자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레버리지는 털렸고 공포는 커졌고 구조에 대한 의심까지 생겼는데 동시에 자금 유출 속도는 줄고 매수 대기 물량도 보이는 딱 굉장히 애매한 일종의 변곡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애매한데 이런 애매함 속에서도 일부 트레이더들은 알트코인 매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만 명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크립토 카포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알트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지금을 인내심이 필요한 매집 구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비트코인에서 빠진 돈이 알트와 XRP로 옮겨갔다 내지는 곧 옮겨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긴 또 어렵습니다. 아직 그렇게 말할 만큼 뚜렷한 자금 이동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로 끌고 가기보다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까다롭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거고 예전처럼 아무 알트나 무지성으로 담아도 오르던 그런 쉬운 장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XRP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XRP는 지금 가격만 보면 상당히 어질어질합니다. 1달러 초반까지 밀렸고 투자 심리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XRP에서 봐야 할 것은 시세라기보다 핵심은 XRP가 어떤 방식으로 금융화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금융화에 맞춰서 XRP의 금융화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업 재무제표와 신용시장을 통해서 금융화되고 있다면 XRP는 온체인 담보와 이 수익 구조를 통해서 금융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레어의 CEO가 설명한 XRP 활용 구상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XRP를 플레어 생태계로 가져오면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지갑에 넣어두는 자산이 아니라 담보로 맡기고 그걸 근거로 대출을 받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자산을 빌리고 다시 수익 전략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임새, 이 활용성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플레이어 안에서 쓰이는 XRP를 FXRP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XRP의 오래된 약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XRP 같은 경우엔 늘상 이 내러티브 자체는 엄청 거창했습니다. 국제 송금, 은행 네트워크, 결제 인프라, 또 유동성 브릿지 같은 굉장히 큰 내러티브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인을 들고 있는 일반 홀더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XRP를 어디에 어떻게 써먹느냐 이런 질문이 늘상 남아 있었습니다. 플레어와 FXRP는 바로 그런 빈틈, 이 홀더들이 직접 손에 쥐고 쓸 사용처, 활용처가 마땅치 않다라는 문제를 메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자극적인 숫자도 나옵니다.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XRP 차트의 장기 상가 패턴 수렴 구조를 통해서 6.5달러, 13달러, 극단적으로는 60달러 이런 숫자들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목표 가격은 그냥 말 그대로 주장이지 이런 거 믿고 베팅하면 인생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차트 목표 가격은 언제나 가능성의 언어일 뿐 정해진 미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회로에 기름을 붓는 그런 숫자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이런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숫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아주 단순한 판단으로 무지성 베팅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그렇게 간단한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런 숫자들 완전히 이런 분석들 무시할 건 아니고 진짜 의미는 이 숫자 자체라기보다는 시장이 다시 XRP를 놓고 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변화에 있다. 이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체크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좁혀집니다. 먼저 STRC가 100달러 설계선 근처로 다시 회복을 하는지, 이게 매집 모델의 자금 비용이 안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 평균 매수가와 온체인 적정 가격인 77,200달러 위로 다시금 올라서는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 XRP가 플레어와 FXRP를 통해서 실제로 담보, 대출, 수익 활용을 얼마나 키워나가는지 입니다. 이게 진짜 조금 잘 확장이 된다라면 사실상 이더리움의 기능성을 갖추게 되는 거라서 이런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가까운 미래에 펼쳐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이것만 보면 이게 사실 대응하기도 어렵고 멘탈 챙기기도 어려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집 모델의 비용을 지금 시험받고 있고 XRP는 새로운 활용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구조가 버텨주면 가격은 뒤늦게라도 따라오긴 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구조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반짝 반등이 나와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 숫자나 시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밑에서 돈줄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멘탈을 챙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알트 분석하는 사람들도 여름 이후 의미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내놓기 시작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FOMC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매파적인 성향을 표면적으로는 보여주되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정치적인 트럼프가 누릴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 회견을 통해서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금 순환이 한 번은 되긴 될 텐데 너무 지치지 않은 시기에 사실 이미 지칠 법한 그런 시기인데 더 지치지 않을 그런 시기에 좀 의미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